네, 안녕하세요. 이집트 고고학자 광민수입니다. 고대 이집트는 몇 차례의 통일과 또 몇 차례의 분열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. 기원전 3100년경에 최초로 고대 이집트가 통일된 이후 이집트는 약 한 900년 가까이를 통일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. 그러다가 한 기원전 2200년경부터 점차적으로 중앙 권력이 와해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에 반해서 지방 권력은 강화가 되었죠. 이집트가 분열기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. 그 분열기를 다시 한번 통일로 이끈 인물이 바로 멘투호테프 2세입니다. 멘투호테프 2세는 11왕조의 파라오였어요. 그리고 11왕조는 상이집트에 있는 테베 지역을 본거지로 두고 있는 정치 세력이었죠. 이 멘투호테프 2세의 이름은 그의 출신 지역을 짐작해 합니다. 멘투호테프라는 이름은 멘투신께서 만족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. 이 멘투신은 이 테베 지역의 신이었습니다. 물론 이 테베 지역을 근거지로 하고 있던 11왕조가 이집트 전역에 대한 패권을 장악함으로써 멘투신도 이제 어떤 중앙에서 섬겨지는 신이 되었던 거죠. 이 멘투호테프 2세는 이집트를 다시 한번 통일한 그런 파라오인 만큼 자신의 호루스 이름을 세마타위라고 지었습니다. 이 세마타위는 제가 그 이전 강의 때 보여드렸던 그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서 그 배가 나온 나일강이 신격화된 하피라는 신이 두 개의 식물을 묶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. 그 장면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. 세마타위는 두 땅을 묶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통일 파라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. 멘투호테프 2세의 치세 전반은 자연스럽게 군사 활동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. 아무래도 하이집트에 있던 정치 세력과 이 테베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11왕조가 끊임없이 충돌을 했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의 치세 동안 그리고 중앙국 11왕조 시대 동안에는 이집트 문화 전반에서 어떤 그 군국주의, 군사 문화가 강하게 드러납니다. 실제로 이 멘투호테프 2세의 무덤 겸 신전 인근에서는 병사들의 집단 무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. 약 한 60구 정도의 시신이 함께 묻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다 멘투호테프 2세가 통일전쟁을 수행하던 당시 함께하던 군인이었습니다. 그리고 멘투호테프 2세는 이전의 구왕국 시대의 파라오들과는 달리 그 피라미드를 자신의 무덤으로 선택하지 않고 대신 암굴묘, 영어로는 이제 록컷 툼이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이제 바위산을 깎아 들어가서 만드는 형식의 무덤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 무덤 앞에다가 화려한 자신의 장례신전을 지었습니다. 예,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요 하얀색 그 상자가 쳐져 있는 요 부분이 바로 그 멘투호테프 2세의 장례신전이 있던 자리고 무덤은 바로 이 신전 뒤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멘투호테프 2세가 이 장소를 자신의 무덤과 장례신전으로 선택한 것은 아마도 이 뒤쪽 계곡 뒤로 보이는 요 피라미드형 봉우리 때문일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 파라오들은 더 이상 이제 피라미드를 자신의 무덤으로 만들지 않고 대신 이런 자연적으로 형성된 피라미드를 자신의 무덤과 연결 지으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. 실제로 이 이후인 신왕국 시대 파라오들도 요 계곡 너머에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왕들의 계곡입니다. 이것이 그 멘투호테프 2세의 장례신전 지금 터 유적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뭐 그냥 폐허로 남겨져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도 그 고고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발굴과 조사를 한 끝에 복원해 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실제 이 신전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멘투호테프 2세의 장례신전은 다주식, 그러니까 기둥이 굉장히 많은 그 공간들이 다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집트 역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형식의 신전인데요. 이 신전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 신왕국 시대의 여성 파라오인 하셉수트가 바로 이 옆에다가 자신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.
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 11왕조 시대는 군사 문화가 강하게 배어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전 시대 제1중왕기 때의 군사적 경험 때문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실예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나무로 만든 군사, 그러니까 병사들의 모형은 그 중부 이집트에 있는 아슈트라는 곳에서 발견된 메세우티의 무덤에서 확인된 유물들입니다. 메세우티는 이제 이집트의 귀족이었어요.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병사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놨습니다. 그 사진에서 한번 위쪽 사진을 좀 보시면 위쪽에 있는 병사들은 이제 피부 색깔이 약간 붉은 계열로 칠해져 있어요. 반면에 아래쪽 병사들은 좀 검게 칠해져 있죠. 이 위쪽 병사들은 이집트 토착 병사들입니다. 토착 이집트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병사들은 누비아인들입니다. 이집트 남쪽 지역에 있던 누비아인들인데 이 누비아인들은 이집트 역사 속에서 자주 이집트의 용병으로 활약을 했습니다. 이집트 병사들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창병이에요. 그러니까 창과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. 반면 누비아 병사들은 보시는 것처럼 활을 들고 있죠. 이 누비아 궁병은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근동 전체에서 매우 명성이 높았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도 활을 잘 만들고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누비아를 부르던 여러 그 호칭들 가운데 그 타세티라는 것이 있습니다. 타세티는 활의 땅이라는 뜻입니다. 그만큼 이 활은 누비아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아이콘이었던 것 같아요. 11왕조가 끝나고 이제 12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 12왕조의 파라오들은 수도를 옮깁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1왕조는 이 남쪽 상이집트의 테베 지역을 본거지로 하고 있던 정치 세력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12왕조가 시작되자 이 12왕조 그의 제 첫 번째 파라오인 아멘에메트 1세는 수도를 그 페윰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오아시스 지대가 있는데 그 페윰 오아시스 지대 초입에 있는 그 지역으로 수도를 옮깁니다. 그리고 그곳에 이티타위라는 이름을 붙여요. 이티타위는 두 땅을 움켜쥐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도 12왕조의 파라오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멘에메트 1세 첫 번째 파라오는 그 무엇인가 이집트가 이미 통일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무엇인가 조금 더 분명하게 상하이 이집트 전체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티타위는 전통적으로 고왕국 시대부터 수도였던 멤피스와 인접해 있습니다. 아마도 아멘에메트 1세는 이 두 땅을 이제 동시에 통치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인가 고왕국 시대에 대한 그 약간 복원까지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. 그 점은 그의 이름에서도 나타납니다. 그 아멘에메트 1세, 그러니까 아멘에메트라는 이름은 아멘신께서 끌어주신다, 혹은 아멘신께서 앞장서신다라는 뜻입니다. 근데 아멘신은 아까 제가 그 멘투호텝 그 이름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아멘이라는 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고 이 아멘신은 역시 테베 지역의 신이었습니다. 근데 남쪽의 신이었던 거죠. 물론 이제 이 중왕국 이후 신왕국 시대가 되면 이 아멘신은 이집트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집트 최고 신의 지위에 오르게 되죠. 하지만 이제 중왕국 이전까지는 지역에서만 주로 숭배가 되는 일종의 지역신이었어요.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아멘에메트 1세입니다. 아멘에메트 1세의 주기명인데 이 주기명은 그 세호텝 이브라라고 읽습니다. 세호텝 이브라. 그 뜻은 라의 마음을, 라의 심장을 만족해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. 이 라는 전통적으로 헬리오폴리스의 신이었어요. 헬리오폴리스는 하이집트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멘호테프는 자신의 출생명에는 아멘신, 그러니까 이제 상이집트의 주요한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자신의 주기명에는 라의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하이집트의 주요한 신의 이름을
사용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상하 이집트의 어떤 균형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. 이 12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은 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과 같이 또 자신의 바로 직전 선조인 11왕조 시대의 파라오들과는 달리 피라미드를 만듭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은 피라미드를 이제 12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이 만들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 고왕국 시대에 대한 일종의 동경 같은 것이 반영된 어떤 행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고왕국 시대의 피라미드들과는 달리 이 12왕조 시대의 피라미드는 벽돌로 만들어집니다. 고왕국 피라미드들은 전부 다 석재로 만들어지죠. 그러니까 벽돌로 피라미드를 쌓고 그 외장석만 석회암으로 이렇게 단장을 하는 그 방식으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습니다. 아마도 이제 이 12왕조는 그 수도를 옮긴 것도 그렇고, 그다음에 이제 파라오들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그 상하 이집트의 균형도 그렇고, 또 이런 피라미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왕국 시대에 대한 재생과 회복을 재생과 회복의 어떤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아멘에메트 3세의 피라미드입니다. 원래는 아멘에메트는 강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피라미드였는데 현재는 외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뭐 그냥 이제 그 내부에 검은색 어떤 진흙 벽돌만이 지금 이제 표면에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은 피라미드라고 불립니다.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그 땅의 그 이제 바닥이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피라미드 건설 과정에서 피라미드가 무너집니다. 아멘에메트 3세는 당연히 이 피라미드를 자신의 무덤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. 스네페르, 고왕국 그 사왕조 시대의 스네페르와 같이 아멘에메트는 자신의 피라미드가 무너지자 새롭게 피라미드를 만듭니다. 바로 이 하와라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. 규모는 이제 높이가 한 58m 정도. 근데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대 위에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여전히 보존 상태가 비교적 훌륭하게 남겨져 있습니다. 이 세누스레트 3세 시대는 무엇인가 새로운 전기가 어떤 마련된 시대이기도 합니다. 그 고대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던 시점부터 이때까지 남쪽 경계가 그 제1금류지대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. 제1금류지대에 있는 엘레판티네 섬이 이집트의 최남단 경계였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당위 같은 것이어서 뭐 그냥 이집트 파라오들은 이 국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만이 어떤 그 미덕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죠. 그런데 이 세누스레트 3세는 아주 혁명적으로 이 남쪽 국경선을 확장합니다. 이것이 어떤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이집트적인 맥락에서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. 고대 이집트는 어떤 변화나 변혁을 시도하던 문명이 아니었습니다. 이 사람들은 최초의 순간에, 문명이 탄생하던 순간이 가장 완벽했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리고 그 순간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만을 어떤 그 자신들의 의무이자 그 실천의 동력, 실천의 목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요 틀을 바꾼 거죠, 최초로. 그 기존의 남쪽 국경선이 있었던 엘레판티네 섬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정도 더 밀고 내려갑니다. 그리고 이 비석을 세웁니다. 이 비석에는 그 세누스레트 3세의 그 국경 비석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내용은 이렇습니다. 치세 16년 페레트의 세 번째 달. 페레트 하면 이제 다들 아시죠? 이집트의 세 개의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. 왕께서 남쪽 국경을 헤흐에 세우셨다. 이 헤흐는 셈나라는 지역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레판티네 섬에서 남쪽으로 300km 정도 더 내려간 그 지역에 위치한 제2금류지대에 있는 지역입니다. 나는 내가 계승받은 것보다 이집트를 더 넓혔다. 나의 후손들은 누구라도 내가 세운 이 경계를 유지하라. 어떤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또 그 기준을 자신의 후손들한테까지
지킬 것을 일종의 권고합니다. 이 세누스레트 3세가 새롭게 세운 기준은 꾸준히 지켜져서 이후 신왕국 시대가 되면 실제 이집트가 이 지역, 그러니까 누비아 지역인데 이 누비아 지역을 이집트의 영토로 편입하려고 하는 시도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. 중왕국 시대는 일종의 문예 부흥기이기도 했습니다. 여기 많은 문학 작품들이 쓰여지고 또 언어적 규범도 완성된 시기이기도 합니다. 예를 들자면 신우의 이야기나 난파당한 선원 이야기, 말 잘하는 농부, 자신의 영혼과 대한 남자, 이런 작품들이 모두 다 중왕국 시대에 쓰여집니다. 그리고 이 작품들이 일종의 고전으로 남아서 이후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 일종의 학생들이 이제 글을 공부한 학생들이 그 반복해서 베껴서 쓰는 어떤 교과서적인 텍스트가 됩니다. 여기에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이 유물은 그 데이르 엘 메디나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카인데, 그 오스트라카라고 하면 아마 도편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리스적인 의미에서는 도편이죠. 그런데 이 오스트라카가 이집트에서는 도편뿐만이 아니라 석회암 판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. 아무래도 그 파피루스는 무척이나 비싼 재료였기 때문에 그 연습장으로는 적당하지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씨를 공부하는 학생들, 서기관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석회암판에다가 글씨를 쓰는 연습을 했었습니다. 근데 다양한 수많은 텍스트들을 베껴 써가면서 연습을 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들이 현대 학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텍스트들이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죠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글귀는 신우의 이야기라고 하는 중왕국 시대에 쓰여진 문학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신우의 이야기는 중왕국 시대의 어떤 그 궁정에서 일하던 한 대신이 그 왕위 교체기 때 모함을 받고 외국으로 정치적 명명을 갖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는 일종의 서사 문학입니다. 물론 문학 작품, 그러니까 허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역사적인 배경이 상당히 자세하게 그려집니다. 내용을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. 제위 30년 아케티 계절 세 번째 달, 일곱 번째 날 신께서 그의 지평선으로 오르셨다. 왕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. 왕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. 상하 이집트 왕 세오테프 이브라 아메네메트 1세의 즉위명이죠. 그래서 하늘로 올라 태양에 속하게 되셨다. 신성한 몸이 창조자와 합쳐지게 된 것이다. 도시는 적막했고 심장들은 애도하였다. 거대한 문은 닫혔고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으며 백성들은 슬픔에 잠겼다. 그 왕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난 겁니다. 그때의 분위기가 무척이나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번 또 다른 대목을 좀 읽어보죠. 그 상해 이집트 왕 케페르카라, 이거는 세누스레트 1세의 즉위명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아메네메트 1세에서 세누스레트 1세로 이제 왕이 바뀐 겁니다. 폐하께서 내 상황에 관해 들으셨다. 그리고 폐하께서 내게 왕실의 선물을 보내셔서 이 천한종의 마음을 달래주셨다. 나는 마치 먼 나라의 지배장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. 요 앞쪽의 내용은 아메네메트 1세가 사망을 하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이 사망 이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신우에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망명을 떠납니다. 그리고 요 뒤쪽에 요 대목은 이제 돌아와서 자신의 그 이제 새롭게 바뀐 왕한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중왕국 시대는 문학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 예술 영역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화려한 그 공예품들, 이제 그 어떤 이제 장식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. 이 목걸이는 이제 캔메트라고 하는 공주의 목걸이인데, 그 엄청나게 다양한 그 이집트와 관련된 상징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. 앙크나 아누비스,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땅의 그 두 여주인, 그다음에 하토르, 와세트,
뭐 이런 상징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다른 장신구도 한번 보시죠. 예, 이 목걸이는 그 세누스라트 2세의 딸 시트 하토르 이우네트의 목걸이입니다. 준보석들이 사용되고 있어요. 물론 금도 사용되고 있고요. 뭐 홍옥수나 그 라피스 라줄리, 그다음에 뭐 터키석 같은 준보석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, 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역시 이집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상징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뭐 호루스가 있고, 뭐 태양도 있고, 앙크도 있고, 그렇죠. 여기 이제 가운데를 보시면 자신의 아버지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그 세누스레투 2세의 주기명인 그 카 케페르 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. 역시 그 시트하토르 이우네트의 왕관입니다. 이제 와제트가 그 이제 표현돼 이제 코브라 모양의 와제트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엄청나게 화려하고 또 이집트가 이 당시에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중왕국도 뭐 역사의 흐름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와해되어 갑니다. 그 12왕조의 마지막 파라오는 여성 파라오였습니다. 소베크 네페루라고 하는 그 여성 파라오였는데, 이집트 역사에 나타나는 공식적인 최초의 여성 파라오입니다. 물론 제가 이전 강의 때 말씀을 드렸던 뭐 메르네이트나 뭐 니토크리스 같은 여성 파라오들이 있지만, 메르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집트를 통치했던 건 맞는데 실제 공식적으로 파라오의 지위에 올랐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. 니토크리스 같은 경우는 그 존재조차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죠. 하지만 이 소베크 네페르는 분명하게 파라오가 되었던 최초의 여성입니다. 실제로 소베크 네페르의 이름은 왕의 이름을 쓰는 형식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카루투시라고 하죠. 그 왕의 이름을 쓰는 그 타원형 프레임. 이것은 그 소베크 네페르의 그 원통형 인장에 새겨져 있는 그 글씨를 이제 따서 그린 어떤 도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소베크 네페르라는 이름이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. 소베크 네페르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여성임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또 파라오의 그 공식적인 지위들도 다 가졌던 것이죠. 이 중왕국 초창기부터 이집트에는 그 아시아 쪽, 서아시아 쪽에서 그 여러 인구 집단이 이집트로 유입이 됩니다. 베니 하산에 있는 그 크눔호텝이라고 하는 귀족의 무덤에 그려져 있던 벽화인데, 여기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요 인물들은 다 아시아인입니다. 곧 그 이집트인들과는 일단은 생김새가 다르게 그려져 있고, 일단 그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머리 스타일이나 이제 수염 모양이 완전 다릅니다. 그리고 이들은 색감이 아주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는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혹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. 이집트에 유입되었던 아시아인들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자신들이 스스로 어떤 정치체를 만들어서 독립된 왕국을 꾸립니다. 그 왕국을 힉소스라고 불렀죠. 힉소스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. 원래는 이제 헤카우 카세트, 이거는 이제 복수형이 붙어가지고 헤카우 카세트라고 읽는 단어인데, 뜻은 외국의 지배자들이고, 이 헤카우 카세트를 그리스인들이 힉소스라고 표기함으로써 일종의 고유명사화 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 힉소스 계통의 왕조는 델타 지역에서 15왕조를 세웁니다. 그리고 그 시기 동시에 델타 지역에는 여러 개의 왕조가 병립되었습니다. 이제 중왕국이 와해되고 제2중간기, 이집트가 다시 한번 분열기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. 그리고 그 당시 남쪽에서는 테베 지역입니다. 역시 십출왕조라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이 남쪽을 장악합니다. 이후 힉소스는 이 델타 지역 전체를 다 통일을 해서 남쪽에 있던 십출왕조와 대결을 펼칩니다. 그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미라는
세케날라 타오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미이라인데 보시는 것처럼 손상의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. 아마도 두개골은 도끼 같은 거를 맞아가지고 깨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 사람의 이 목 등에는 단검에 찔려 있는 흔적도 남겨져 있습니다. 십출왕조 시대의 파라오입니다. 아마도 남쪽에서 그 세력을 장악한 이 십칠왕조가 북쪽의 힉소스 세력과 끊임없는 군사적인 충돌 과정에서 사망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예, 이번 강의는 일단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신왕국지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